이어 이성환 분당 차병원 교수님께서 의료 AX의 현재와 미래, 헬스케어의 판도를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의료 AI가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앞으로 헬스케어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 개인적 소견과 예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고요. 주로 이제 간담체 질환을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과학자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특히 이제 췌장암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난치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사 과학자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또 의과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전공의도 가르치고 또 저희 연구실에 여러 이제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차 병원 그룹의 그 여러 의료 기관들의 IT 인프라와 AI 도입의 검토 그리고 AI의 적용 그리고 실제 AI의 기획과 개발까지도 하고 있는 이 CIO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냐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볼멘 소리를 듣지만 이제 의료를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는 얻은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AI를 실질적인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이 최고 정보 책임자로서 의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인사이트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고 있고요. 그 인사이트들을 오늘 좀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의료 AI를 논하기 전에 이 의료의 본질적 속성을 알지 못하고는 얘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 AI가 현재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의료의 판을 바꾸고 있는지 미래 세상은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헬스케어 섹터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뭐 자율 경쟁이 보장이 되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산업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구조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의료 시장은 이 헬스케어 섹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행위 그리고 의료 기관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 약제, 서비스들은 철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지 굉장히 깊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의료의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제품의 적용들은 이 의료 전문가들 면허 제도 하에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환자들 그리고 의료 수요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닫힌 시장으로서 외부에서 이 의료 시장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허들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윤리적 의무가 극도로 강조되는 굉장히 높은 규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체의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이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들과도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이 다양한 행위들, 서비스들, 제품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그 큰 돈이 이 의료 시장으로 들어와서 실제 공공재적인 사회 서비스로 제공이 되다 보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제들이 이 의료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의료 AI, 혁신 기술들이 의료 기관으로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 의료 AI 기술들이 의료 시장에 괴리되지 않고 의료 현장에 괴리되지 않고 현장 정합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의료 현장의 특성들과 속성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의료 영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그 의료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준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의료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의학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이지요. 따라서 의사는 공급자이자 또 수요자인 환자를 대변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의료 자체가 가지는 이 공공재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 의료의 사적 이익 추구가 상당히 제약되거나 그리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의료 시장을 관통하는 이 의료법은 영리 추구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들이 작용을 하고 이것은 의료 AI와 각종 혁신 기술들이 이 의료 시장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허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환경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동 집약적인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제 속칭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원은 사람을 갈아서 돌아간다. 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무슨 하이브리드 병원, AI 병원, 선언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에 오게 되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리고 행정 직원 굉장히 많은 직원들과 의료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노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환자의 치료들이 이어지고 환자의 의료기관의 운영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를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 데이터 중심의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이 노동 집약적이고 인력 집약적인 이런 인프라를 데이터 인프라로 바꿔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 시장은 대표적인 이 가격 비탄력적인 시장입니다. 뭐 급여 항목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매년 타이트하게 정하게 되고요. 비급여 영역도 사실 의료기관마다 가격을 따로 책정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이 여러 상품들이나 서비스를 사실 의료법상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의료 광고가 불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환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독특한 이 의료 시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지불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의료 AI 혁신 기술들이 실제 의료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실제 쓰일 수 있으려면 업체가 개발한 기술이 환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실제 환자에게 적용이 되려면 병원과 의료인을 거쳐야 됩니다. 병원과 의료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법적 프레주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근거와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환자에게 이 특정한 혁신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보험, 공적 보험, 건강보험이라든지 혹은 비급여 영역이라 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보험자와의 또 굉장히 긴 시간의 논의와 또 허가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 AI가 이 특수한 의료 시장 내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던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고사되거나 사라지게 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의료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의료가 갖고 있는 특수성 중에 바로 이 의료의 불특이성, 개별성, 침습성입니다. 동일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병의 특성과 병의 원인 그리고 병의 구체적인 아형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환자의 개별적인 치료 계획과 환자의 치료 방침이 보통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밀의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현재 시대에서 환자 맞춤형 진단기기, 치료기기들이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의료 AI 개발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큰 패착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의료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 리스크와 규제의 리스크가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법적인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의료 행위나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리스크와 베네핏, 그다음에 비용과 효용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따지고 있는 이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 윤리적 특성, 환자와 이 의사 간의 특수한 관계성,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섹터에서 벌어지는 이 단순한 이 비즈니스 과정들을 완전히 뒤엎는 의료 시장만의 특수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 어려움들에 의해서 지금 임상 현장에 다양히 많은 클리니컬 언맷 니즈들, 미충족 수요들과 페인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들이어야 실제 임상 현장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살아남아서 이제 뒤에서 예로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 몇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보통 헬스케어, 의료, 웰리스 굉장히 많은 그 텀들이 오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헬스케어는 결국 인간의 건강을 관리하는 재화와 서비스들, 관련된 서비스들을 모두 통칭해서 우리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질병의 진단, 급성기 치료, 만성 관리 등의 의학적 영역에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의료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는, 즉 현대의 의학이 환자라고 정의하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건강 관리 서비스들은 웰리스라고 하는 용어로서 지칭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의 영역에 굉장히 심한 규제와 법적인 허들들이 존재하다 보니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작하는 기업들과 여러 창업자들은 사실 웰리스 영역에서부터밖에 시작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의료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의료 현장의 특수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발 단계부터 의료 현장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그 부분을 집중하지 않으면 의료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병원 현장, 임상 현장에서 이 굉장히 많은 페인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 자원의 부족입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죠. 그 응급실 뺑뺑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병원은 많은데 실제 응급 환자가 갈 병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면허제도 하에 고도로 숙련된 인력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닫힌 인력 시장에 기인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 의료 전문화의 이 세분화의 이 추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분화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세분화의 그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정말 그 아주 좁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환자를 이제 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걱정이 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외과 의사가 이제 소아외과 수술을 한 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소송을 당했고 큰 이제 10억 이상의 민사 소송에서 이제 배상을 하게 됐고 형사도 아마 유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한 의료 행위에 극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결과의 책임을 져라라는 이제 배상 책임이 나온 이러한 현재의 이제 이 사법 패턴은 이러한 자원 부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관 내에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교수님 오랜만에 정말 오래 기다려서 만났는데 5분 동안
뭐 별다른 얘기 없이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몇 마디 하고 진료실을 나와야 되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의료진은 쉽게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환자들은 이게 쉬운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가 바라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학 수준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의학이라고 하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질병 현상과 이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고 여기에서 의료 기술들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병리 현상들의 이제 불확실성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선 이대욱 상님께서도 설명 주셨었는데요. 병원들 간에 이 데이터가 모두 다른 구조로, 데이터 사일로 형태로 모두 파편화되고 분절되어 존재하다 보니 이것들을 모아서 혁신적인 의료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혹은 의료 서비스 혹은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한점들을 풀어내기 위한 시도들을 했을 때 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제품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지금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병원 내에서 촬영되는 수많은 엑스레이, CT, MRI 검사 결과들을 다 판독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판독지를 넣을 때 사실 이 어떤 순서로 판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럼 이게 의사를 대체할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없이 많은 영상 검사들 중에 무엇부터 먼저 판독해야 될지, 이 중에 위독한 환자를 빨리 판독해야 의료적인 인터벤션을 빨리 해줄 수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 진단 보조에 AI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병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병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 인프라가 이제 병원에 서서히 이제 데이터 표준으로서 이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병리가 세팅이 된 병원이라면 이러한 병리 진단 보조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가면 이제 나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병원 환경도 사실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야 이제 간호사가 24시간 옆에 붙어서 계속 철두철미하게 지켜보지만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사실 의학적인 관심도를 하루에 몇 번 받는지 아시면 아마 상당히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 있다가 심장마비가 발생을 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 뒤늦게 발견돼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환자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바로 이 의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AI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 환자가 중환자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이 부분을 AI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AI 최첨단 AI 솔루션이 간호사들이 실제 수기로 측정한 혈압과 맥박, 체온 이런 수치들을 입력해야만 돌아갑니다. 마치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페라리 자동차에 마차 바퀴를 달아놓은 거랑 비슷한 현상입니다. 데이터 흘러가게 하는 AI가 흘러가게 하는 데이터는 말 그대로 자동화되고 의료 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이어야겠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을 한 이런 AI 모니터링도 지금 현재 저희 기관과 여러 이제 국책 과제를 통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생의학적 생명 현상과 질병의 원리들을 밝혀내고 이것들에서 신약과 그리고 실제 후보 물질들을 도출해내고 신약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에 또 AI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런 그 AI 솔루션들은 이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만든 프로덕트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 임상 현장에, 의료 현장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를 통해 의료기관들과 AI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료 AI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의료기관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큰 보틀넥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병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이 AI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다양한 세부적인 솔루션들을 국책 사업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물리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머무를 때 상당히 큰 제약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내가 다음 주에 입원하게 되는데 내가 입원할 환경은 어떨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지, 어떠한 치료 후에 경과를 가게 되는 건지, 사실 지금은 유인물 한 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상 세상, 이 메타 유니버스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미리 병원을 체험하고 치료와 관련된 여러 환경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저희가 실제 저희 기관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 외과 수술하고 보통 이제 큰 수술을 하더라도 보통 1, 2주면 저희가 퇴원을 시킵니다. 근데 퇴원을 하고 보통은 한 달까지는 언제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들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항상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굉장히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 환자 응급실로 바로 오는 거 아니야? 항상 퇴원시키고도 이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재택에서도 의사의 의학적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기반의 재택 관리 서비스 AI까지도 이제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료기관들 사이의 이 데이터 부정합성의 문제는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은 연합학습 모델입니다. 연합학습 모델이란 실제 데이터가 의료기관을 나가지 않고 모델만, 그랜드 모델만 이 주 모델과 소통하면서 특정 모델의 가중치값만을 서로 통신함으로써 실제 데이터의 교류 없이 여러 기관의 데이터들로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 AI 개발 과제들의 상당 부분이 이 연합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헬스케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짧은 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헬스케어는 이러한 원동력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과학자로서 지금 합성 화합물 중심의 약물 의약품 시장은 분명히 이 세포 유전자 그리고 이 생체 재료들을 활용한 이러한 다양한 그 의료 재원의 확대로서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정밀 의료가 앞으로 보편화되고 표준 치료가 아닌 환자 맞춤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는 환자의 임상 데이터 그리고 환자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들 그리고 오믹스 데이터들이 모두 다 활용이 되어야 하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AI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뭐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 로봇과 휴머노이드, 요새 굉장히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기술들이 합쳐지면 지금 노동 집약적인 이 의료 현장에서 이 사람의 공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이 데이터 상호 운영성 확보의 이 인프라가 점점 확장되게 되면 이 AI에 의한 헬스케어 혁신이 더욱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예상하는 가장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의료기관의 영역이 확장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선 발표 이제 이대욱 상무님도 그 의료인을 대체한다기보다 의료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AI의 발전 방향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의사가 지금은 모두 수기로 하고 모두 자신의 힘으로써 하던 일을 AI의 도움을 받아 우리 흔히 오그멘티드 닥터라고 합니다. 증강된 의사가 여러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즉 그리고 그런 의사들이 모인 의료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 서비스의 여러 영역들을 확장해서 현재는 진단과 치료 영역에 지금 의료기관은 이제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캐파가 지금 이 부분밖에 집중할 수 없는 캐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방의 부분,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까지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학적 기술이 이 웰리스 영역과 합쳐져서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그 정리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병원 중심의 치료,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이 생활 환경 중심의 재택 위주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웰리스의 융합으로 헬스케어는 바뀌어 나갈 것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이 의료 의무 기록을 넘어서는 실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이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인은 단순한 시술자의 역할, 그리고 지식의 독점자가 아닌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해석해주고 코칭해줄 수 있는 이런 컨설턴트의 역할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료 섹터, 이 헬스케어 섹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 상관자들,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의 역할에서 미래의 상당히 다른 역할들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제약회사는 지금은 물질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믹스 데이터와 임상 현장의 데이터와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신약 개발 성공과 혁신 의료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지원할 것이고요. 보험도 지금은 이미 이제 벌어진 질병 현상의 의료 행위에만 집중해서 지불하고 있지만 건강 관리부터 예방까지 실제 건강의 아웃컴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역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는 마찬가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증강되어 전체 전주기 건강 헬스케어 영역에 모두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IT 분야에 있는 이제 기술자들, IT 개발자들은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유망하고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면 참 좋을 거야라고 병원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임상 워크플로우와 맞아 떨어져야 되고 임상 현장의 클리니컬 언맷 니즈, 페인 포인트와 정확하게 정합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상 파트너로서 의료 현장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제 실증 단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